자, 4장의 마지막 토픽인 세포의 기질에 관해서 보자면, 세포의 기질, 한마디로 무언가를 끌어가지고 대표하자면 콜라겐과 그 친구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세포의 기질.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세포 바깥쪽에 이렇게 깔려있는 무언가가 지금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빈 공간이 있는데, 우리 몸에 다세포 생물로서. 그런데 이거 역시 마치 세포 골격, 세포 안쪽에 있는 세포 골격들처럼 여기 고분자 물질들인데, 이들의 특이점은 당단백질들인 거지. 이들이 왜 당단백질이냐? 일단 외포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조면소, 포체, 골지,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당연히 당 부착들이 아주 심화되었겠죠. 밖에서 뭐 하는 거냐라는 게 궁금한 거죠, 일단. 뭐 누가 만드는지, 주로 아무나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특별히 이제 결합조직 세포 중에 섬유아 세포라고 하는 결합조직 세포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갖고 밖으로 계속 던져내는 거지.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왜 밖에다 얘네들을 던져놓는 건데? 할 때, 일반 생물학 수준의 세포 골격 단백질들의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했을 때, 여기 보면 콜라겐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콜라겐과 비슷하게 같이 일을 하는 일레스틴이라고 하는, 일레스틴 이름 자체가 이미 탄력적인, 그래서 이 이름을 한국말로 탄력소라고 하는데, 신축성 있게,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에 어떤 세포들 간에 충격들이 부딪히면서 충격들이 있을 경우에 충격을 흡수해주고 완화시키고 푹신한 스펀지 구실을 해준다고나 할까? 콜라겐이 이렇게 신축성 있는 용수철과 같은 단백질이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콜라겐이 우리의 연골 조직에 콜라겐들이 풍부한 이유이고,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방지해주기. 그 다음에 피부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노화가 돼서 피부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주름이 생긴다는 또 그런 얘기도 그러한 측면에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그래서 돼지 껍질에 그렇게 많이 풍부하게 있는 그 콜라겐을 먹으면 우리가 이 주름으로 점철된 피부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아니 콜라겐을 먹으면은 콜라겐이 콜라겐 그대로 온전하게 우리 피부로 다시 돌아간대?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분해가 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콜라겐 먹으면 좋다고 많이 파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분의 1만 믿으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또 무슨, 파이브로넥틴, 프로티오글라이칸, 이들이 전부 바깥에 있으면서 비슷한 구실들을 해주는 거예요. 충격을 완화해주고, 또, 어떤 세포의 기질 단백질은 완전히 바깥으로 내쫓긴 게 아니라 여기에 완전 문지방을 아직도 밟고 있는, 아직 쫓겨나지 않고 세포막에 간당간당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세포 단백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중간에 끼어 있다고 해서 인테그린이라고,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버벅거리지? 그런 다음에 이 인테그린의 중요성은 바깥쪽에 있는 자기 친구들하고 세포 안쪽에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세포 골격 단백질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되게,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충격을 받으면, 누군가가 충격을 이렇게 주면 그 바깥에 있는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이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푹신푹신 충격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전달을 해주지. 그러면 그 압력이 안쪽에 전달이 돼서 세포 안에서 누군가 위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바깥쪽에 있는 이 단백질들 역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 외 골격 단백질들은 특히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거나 또는 구조적인 보호 구실을 한다. 얘들이 누구냐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준에서.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이 이제 그러한 기능을 대표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알면 좋겠으나,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대충 우리가 직관적으로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는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는 콜라겐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콜라겐이 어떤 단백질의 일종인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단백질들은 또 이제 세포 바깥에서 그 특별한 조직 세포들을 안정적으로 위치를 고정해서 접착제 구실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단백질들은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고. 어떤 단백질들은 또 세포들 간에 서로 간에 이 교신을 그렇게 담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백질들도 있고, 한마디로 다양한 기능을 세포 바깥에서 이 단백질들이 수행을 해준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또 한 가지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콜라겐을 위시한 그런 단백질들은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동물 세포만 가지고 있는. 당연히 물론 원핵세포, 세균을 위시한 원핵세포들은 아예 그런 걸 가질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세포 골격 단백질들조차 원핵세포는 가지고 있잖아요. 진핵세포만의 전유물인데, 그런데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에 관해서는 심지어 식물세포 전혀 없어. 동물세포만이 이것을 갖고 있는 일종의 럭셔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접착 연접, 접착 반, 밀착 연접, 이 세 가지,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이 단백질들은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슷하게 세포막에 박혀있는 단백질들인데, 이들이 어떤 구실을 하느냐 하면, 자, 이 그림에서 상피세포가 또 나왔네. 상피세포들은 세포 바깥쪽에 가장 최외곽 경계선을 형성하는 단백질로서 이들이 뚫리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실제 내용물들이 어떤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들끼리 밀접하게 딱 스크럼을 아주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어떤 침입자들이 우리 사이를 뚫고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딱 자기들끼리 잘 뭉쳐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세포 표면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질 이중충이 그것을 잘 막아주고 있잖아. 웬만한 친수성 물질들은 네가 어딜 감히 들어와.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데 문제는 요 틈새. 벽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이상한, 이런 거 어떻게 막을 거야? 미세한 요 세포와 세포 사이의 요 틈을 뚫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소위 말하는 연접 단백질들이 꽉꽉꽉 막아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연접 단백질은 이름이 타이트 정션, 한국말로 타이트 정션이 뭐야? 밀착 연접이라고 하는 밀착 연접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가장 위쪽에 존재하면서 이 지퍼 구실을 사실하는 지퍼. 이렇게 쫙 채워가지고서 이 틈을 통과해서는 물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것까지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혈-뇌 장벽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혈관과 뇌가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뇌를 통하는 쪽은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이 실링이 돼 있어가지고서 아무나 못 들어가, 뇌로. 그 타이트한 그 막을 우리는 혈-뇌 장벽,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BBB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혈-뇌 장벽을 뚫고는 실제로 그러니까 혈액조차도, 혈액뿐만이 아니라 무슨 그런 것들도 제대로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밀착 연접, 타이트 정션이 그 혈뇌 장벽을 형성해서 쫙 막아주고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타이트 정션이 이 중간의 틈을 꽉 막아가지고서 통과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든 것이고, 또 옆에 있는 무슨 뭐 adherence junction, 무슨 데스모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대못을 박듯이 두 세포를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서 둘을 물리적으로 딱 동여매는 그러한 구실을 해주는, 다시 말해서 총체적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다른 단백질들이 두 세포 간을 꽉 붙들어 매고 세포 간의 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준다.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연접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하는 요게 있는 갭 정션이라고 하는, 얘가 또 이렇게 말썽을 피워가지고서 두 번째 세션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얘가? 갭 정션은 조금 결이 다른 것이 6개의 기둥 모양의 단백질을 세포막에다가 드릴을 박듯이 이렇게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6개의 단백질, 기둥 모양의 단백질이 들어가면 그 중간에 하나의 큰 공동이, 터널이 뚫려버리게 되거든. 개구멍 역할을. 자, 간극 연접. 좀 전까지 얘기했던 3개의 연접 단백질들은 이렇게 붙들어매는 역할을 했는데, 세포간을. 근데 그것들과 같이 존재하는, 그것들에 비해서 조금 아래쪽에 존재하는 요 간극 연접이라고 하는, 이들은 연접 구실, 이 단백질은 연접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멍 구실을 하는 겁니다. 개구멍이라니. 우리가 어떤 물질의 소통을 할 때, 무역을 할 때 항상 관세 딱딱 물고 그대로 FM대로 한다고 얘기지, 속된 말로. 하면은 너무나 숨 막혀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간혹 가다가는 밀수도 좀 하게 허락도 해주고 해야 우리가 숨을 좀 쉬고 살지. 그 밀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구멍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포막과 세포막 사이로 어떤 물질이 통과하려면 각각을 전담하는 그 수송 단백질을 통해야만 갈 수 있잖아. 마치 통관 과정을 거치듯이 네가 여기서 가는 걸 내가 다 기록하고 세금 내고 가 하는 듯이.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하면서도 여 뒤쪽으로는 개구멍 하나를 여기에 뚫어놓고 뭐 어떤 물질이든지 요 구멍 사이즈만 맞으면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이 그런 여유를 발휘를 하는, 그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극 연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있으면 세포 간의 물질의 어떤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단백질로 이런 구멍을 뚫어가지고서 개구멍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간극 연접인데, 식물도 이걸 보니까 좋거든?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식물에서 그 간극 연접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게 해주는 하나의 구조가, 우리는 원형질 연락사라고, 이름이 좀 희한하지? 영어로 플라즈모데스마타라고 하는데, 왜 이상하게 원형질의 연락사라고 할까? 얘는 간극 연접과 같은 기능에 방점을 맞춰야 돼. 같은 구조는 아니에요. 구조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 그런데 하는 일은 간극 연접과 똑같은. 그래서 간극 연접이 일단 드릴을 떠서 하나의 터널을 세포막과 세포막 사이를 뚫었다면 너 왜 나 안 따라와? 세포막이 이렇게 뚫었다면 원형질 연락사는 이 문틈을 열어놓고 우리가 문이 완전히 꽉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에 어떤 양탄자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 양탄자를 이렇게 끼워 놓잖아, 이렇게. 그러면 문이 제대로 꽉 안 닫히게 하는 것처럼 세포막을 가져다가 식물 세포에 있는 세포막을 중간에 이렇게 두 개의 세포 사이에 걸쳐 놓는 게 원형질 연락사의 구실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식물 세포의 하나의 딜레마는 세포막 사이에 아주 두꺼운 이런 세포벽이라는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드릴을 단백질로 이렇게 함부로 못 뚫는 거지. 세포막을
통과시키는 단백질을 이렇게 뚫었는데 세포 벽이 가리고 있으니 이거 백날 해봤자 도로암이 타버린 거지. 그러니까 동물에서 잘 쓰고 있는 그 간극 연접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못 시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식물세포 나름대로 이걸 비슷한 구실을 하게 해주려면 일단 세포벽이 완전하게 생기기 전에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두 개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막 합성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세포 안에 있던 이 막 하나가 뭐야? 활면소포체잖아. 활면소포체 역할을 하던 막 하나가 선을 넘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마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바로 또 걸쳐가지고서 엘리베이터 문이 못 닫히게 이렇게 걸쳐놓는 것처럼 이래놓으면 요 사이로 이렇게 약간 틈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둘 사이로 세포막과 세포벽이 이렇게 걸쳐있는 요 틈새가 그 간극 구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틈새 사이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식물은 이것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잘 쓰려고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악용을 꼭 하는 사례가 생기겠지. 그래서 식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물만 전담해서. 걔네들은 동물은 관심도 없어. 식물만 감염해서 식물한테 폐해를 입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인데 그 식물 바이러스들이 감염을 하면 그들한테도 문제가 되는 게 빨대꽂이로 딱 들어왔는데 일단 바이러스들은 세포의 활성이 아주 이제 높은 그런 세포에 들어가야 자기들이 이제 숟가락 같이 얹고 같이 이제 식사도 즐기고 그래서 번창을 하는데 잘못 들어와서 완전히 활성화가 없는 이제 거의 은퇴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세포에 얘네들이 침투를 하면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완전히 폭망. 난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가 되잖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한테도 세포 벽을 뚫는 건 넘사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틈 사이로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세포로 인근 세포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감염해서 자기가 번창하기 좋은 세포를 골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원형질 연락사의 폐해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로 끝으로 4장이 끝나고 그럼 이제 5장은 막에서 이제 벌어지는 막을 통해서 물질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훨씬 더 연장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 대문 그림을 활용을 해서 볼 수 있듯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한 누구는 통과시켜주고 누구는 통과시켜주지 않는 불공정한 투과막이라는 얘기죠. 인지질 이중층으로서 여기 보이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기체들은 자유롭게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같은 계통인 콜레스테롤 같은 작은 사이즈의 지질들은 무사 통과시켜주고 세포막을. 물도 사실은 여기서 여기 이 그룹에서는 끼어 있으나 물도 얼핏 보면 사실 엄밀히 보면 극성이잖아. 물도 극성 물질인 물이 여기를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알고 보면 물도 사실 할 말이 많아. 이렇게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비교적 이쪽에 속해 있는 누가 봐도 노골적인 극성 물질들에 비하면 물은 훨씬 더 자유스럽게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어쨌든 이 차이를.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세포로서 문제점은 이들이 다 누굽니까? 이들이 이온들 다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이온들이지. 아미노산, 포도당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ATP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한 물질이잖아. 이들이 전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들을 세포막은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따로 뭔가 방안을 만들어줘요. 그들이 바로
세포막에 박혀있는 단백질, 수송 단백질들이 각자 하나하나를 전담해서 1대1 코칭을 하는 거지. 너 이리 와. 너는 나하고, 너는 나를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 하는 그런 수송체들이 여기에 박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번 이 장에서는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이라는 건 원래 물질이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은 뭡니까? 일단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물질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농도 기울기가 뭐야? 농도 차이. 확산을 하는 어떤 물질이 확산에 의해서 움직일다 하는 얘기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항상 움직인다는 얘기죠. 왜? 그래야 이것이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니까. 결국 물질이 확산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어떤 쓸데한, 특별히 여기다 우리가 뭔가, 이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을 한다든가 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확산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런데, 삼투는 무엇이냐? 이것이 삼투의 정의입니다. 삼투,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들었던 삼투 현상일 거야. 그러나 삼투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하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깔끔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삼투란 선택적 투과막을 통한 물의 확산이다. 그러니까 확산을 통해서 물이 움직이는 게 삼투인데 아무 데서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적 투과막 사이를 물이 확산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물이 확산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물 역시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이고, 따라와. 선택적 투과막만을 그러면은 선택적 투과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예를 들 수 있는 선택적 투과막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서 지금 이 교실 안에도 하나 있네. 선택적 투과막이 뭘까? 모기장 있잖아요. 모기장, 창문 열면 모기장에 있는 거, 모기막. 그거 선택적 투과막이지. 어떻게? 공기는 통과시키면서 마음대로, 모기는 통과 못 시키는 그 차이. 그러니까 공기는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모기는 안 돼. 자, 그게 우리의 생명체 안에서 선택적 투과막 구실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서 봤듯이 이 장에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물이 삼투를 한다니.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물의 삼투를. U자형 튜브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녹아있는 물질, 어떤 용매라고 하는 녹이는 물질에 의해 주로 그런 용매에 녹아있는 알갱이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종의 당분 분자를 용질로 하나의 예로서 들었는데, 그 용질, 동그란 이런 그린색 동그라미들이 하나의 그런 당분, 용질이에요. 물에 녹아있는. 근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이 용질의 농도가 다르지. 오른쪽에 있는 용질의 농도가 훨씬 더 많죠. 왼쪽보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원래는 용질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일까? 확산에 의해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래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회방꾼이 여기에 등장을 했네. 하나의 선택적 투과막으로서 확대해보면 선택적 투과막, 이 슬라이드에서는 잘 안 보이나 TV를 통해서 보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겠는데 이 선택적 투과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멍 크기가 작아서
이 물 분자는 마음대로 통과가 되는데 조금 더 큰, 덩치가 큰 요 당분, 슈가 분자는 이것을 통과할 수가, 마치 모기장처럼 모기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통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정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자연 상태에서 정의 구현이란 항상 평형이 되는 거지. 이쪽과 왼쪽과 오른쪽의 이 용질의 농도가 동등하게 될 때까지 나는 움직여야 되는데 확산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버리는 이 망할 놈의 선택적 투과막이 있으니 이를 어찌할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는 실현이 돼야 된다. 어떻게 정의가 실현이 될까? 그래? 네가 못 움직여? 그럼 내가 움직이지 뭐가 아실까? 지가 무슨 마호메트라고. 그래서 물이 대신 움직여주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정의가 구현이 되는 거지. 왜? 농도가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지잖아. 농도라는 게 결국 단위 면적당에 존재하는 물질의 개수가 농도가 되는 거니까 이 부피를 늘려버리면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드디어 농도가 똑같아지는 거지. 이것을 물이 삼투라는 현상을 통해 그럼 물은 여기서 왜 삼투라고 이제 하면서 굳이 지가 이렇게 움직일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물이 이런 식으로 어떤 평형, 물 자체가 내가 굳이 정의 구현을 안 해도 용질이 미리 잽싸게, 재빠르게 활동을 해서 농도를 맞춰서 확산에 의해서 용질 자체가 정의 구현을 빨리 해버리니까 물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이 선택적 투과막이 이것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경우라면 그게 안 되니까 물이 대신 움직여야 되는데 물 역시 움직이려면 똑같이 물이 확산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물 역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여야 된다. 얼핏 우리가 삼투 현상을 볼 때 얼핏 생각할 때 잘못 착각을 할 때 착시 현상으로 삼투를 통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확산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으나 물의 관점에서 볼 땐 이 역시 똑같이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 두 상태를 보면 물의 농도를 가늠해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어느 쪽이 물의 농도가 높아요? 물의 농도는 왼쪽이 훨씬 높잖아. 왜? 용질의 농도가 낮으니까 물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높지. 그러니까 물은 만약 지가 확산을 통해서 움직이려면 여기서 이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삼투 때문에 우리가 적혈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 피에서 적혈구만을 분리해가지고서 쓰일 때가 많잖아요. 적혈구. 쓰임새가 많으니까 분리를 해가지고서 이 소중한 적혈구를 이 냉장고에 넣기 전에 수돗물에다가 담궈가지고서 수돗물에 딱 넣고 냉장고에 딱 집어넣었어. 나중에 쓰려고. 그러고 나서 문을 열어보니 왈랄라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 전부 다 빵빵빵 다 터져 있겠지. 개구리 배 터진 것처럼. 왜? 수돗물의 염분 농도와 우리의 적혈구 안에 있는 염분 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투가 이 경우에는 삼투에 의해서 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감당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지. 반면에 이 소중한 적혈구를 채취를 해가지고서 혹시 세균 오염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짠 소금물에다 담궈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짠 소금물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삼투에 의해서 쫙 다 빠져나가니까 이 적혈구들은 전부 쭈그렁박이 돼 있었겠죠. 그것을 방지하려면 이 바깥쪽의 물의 염분 농도와 안쪽에 있는 적혈구 안에 있는 염분 농도가 같아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등장액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생리식염수가 보통 흔히 우리가 병원 가서 맞는 링거 같은 거 맞는 그게 생리식염수가 0.76%의 소금인가 그래요. 이제 퍼센트가. 근데 이 생리식염수가 그 염분 농도가 개구리와 사람의 경우에 물론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염분 농도라는 얘기는 우리 몸 안에
몸 안에 있는 세포, 각각의 일반적인 세포 안에 있는 염분 농도와 같은 염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야 이게 이런 식으로 삼투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식물의 경우는 근데 동물의 세포를 빵빵 터뜨려 버리게 하는 똑같은 그러한 조건에서 식물 세포는 암시롱 안 하고, 암시롱 안 하게 하는 조금 뭔가 배가 이렇게 내 배처럼 이렇게 똥똥하게 불러 있기는 하나 터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세포벽이 이걸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식물 세포는 사실 이러한 일부러 자기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염분 농도를 이제 증가를 시켜가지고서 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게끔 일부러 유도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래봤자 자기가 안 터져주는 거를 알거든. 그래서 자기의 식물 세포의 피부를 탱탱하게 젊음을 유지시키고, 일부러, 그러니까 이 등장액을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을 동일한 염분 농도로 유지하면 식물 세포는 뭔가 좀 시들어 보이게 돼요, 사실. 너 어디 아프니? 하고. 자, 바깥쪽의 염분 농도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식물 세포는 아주 희한한 현상을, 자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되면 물이 세포 안에서, 식물 세포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원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포 벽과 세포 막 사이의 틈이 허옇게 드러나는 거지, 이렇게. 그 허옇게 드러나는 이런 공간이 세포 벽과 세포 막이 분리가 되는 이것을 우리는 원형질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plasmolyse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 또? 너 어떻게 믿고 그러니? 넌 또 왜 안 따라오고 달리니? 애들이 그냥. 자, 이런 삼투가 또 동물세포, 특히 민물에서,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집신벌레는 짠물, 바닷물 속에서 사는 그런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민물에서 살게 되는 집신벌레는 그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자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민물이면 자기 몸 안에 있는 염분 농도보다 바깥쪽의 물이 훨씬 염분 농도가 적으니까 물이 계속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구멍 뚫린 배처럼 계속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멍 뚫린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선원들처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물을 바깥으로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게 해주는 기구가 요 수축포라고 하는 두 개. 여기는 이 별 모양, 태양 모양으로 되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펌프. 이 쭉쭉 해서 밖으로 물을 뽑아내는 펌프 구실을 해주는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물에 사는 요 집신벌레들은. 또 그와 비슷한 종류의 이런 원생 생물들도 마찬가지고. 자,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서 물질을 수송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동 또는 능동. 수동과 능동을 각각을 두 개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특성을 표현을 하자면, 수동 수송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까? 일단 농도 기울기라는 중심어를 사용을 해서 수동 수송을 규정하고자 하면, 수동 수송은 농도 기울기에 대해서 어떻게?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언제나, 다시 말해서 항상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게 네 멋대로 내버려 두는 거지. 저절로 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수동수송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수송,
어떤 물질이 수동 수송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것은 항상 농도 관점에서 항상 그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에서 에너지 필요 없음입니다. 저절로 어차피 발생하게 돼 있는 거 내가 왜 거기다가 굳이 공짜인다 이거. 공짜 때 내가 왜 여기다 돈을 지불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능동수송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반대라는 얘기죠. 능동수송은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가 아니라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하는, 거슬러서, 강물을 거슬러서 연어처럼 지가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이것을 억지로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 써야지, 에너지 필요. 이것이 바로 능동과 수동을 구분을 하는 결정적인 두 개의 중심어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뜬금없이 수송소낭을 통한 수송이 여기 왜 나오는 것이야?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수송이라고 보통 간주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역시 이 범주에 끼워 넣어가지고 얘는 어디에 속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소낭을 통해 가지고서 물질을 예를 들어서 외포작용을 통해서 운반한다는 이것은 능동수송일까? 수동수송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답은 능동수송이거든. 왜? 수송소낭을 통해서 수송할 때 뭐가 필요해? 운동단백질을 사용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항상 들어가야 되잖아. ATP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요 에너지가 필요로 되는 그 측면에서 그것은 이거 역시 능동수송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수동수송은 두 가지 형태의 수동수송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이건. 뭐 특별한 우리가 장치가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지들이 알아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야. 우리 세포에서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물질이 수송을 할 때 이러한 단순 확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기체,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기체 또는 지질, 작은 크기의 지질 이런 것들만이 단순 확산을 통해서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수동수송이니까. 그럼 단순 확산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물질들은 뭐야? 극성인 물질들이잖아. 이온이라든가 차지를 띠고 있는 그런 극성 물질들은 아무리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세포막을 통해서 이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 왜?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누군가. 그래서 이것을 facilitated. 누군가가 이걸 도와준다는 얘기죠. facilitated diffusion 또는 한국말로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데 누가 도와준다는 얘기지? 수송 단백질들이 도와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각각의 물질들을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움직이는 통로가 있어야 돼. 수송 단백질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수송 단백질 역할을 하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채널과 운반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수송 단백질들이 둘 다 촉진 확산을 전담을 하는데, 채널은 누구에게? 이온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부터는 누군가에서 어떤 채널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얘는 수동수송을 전담을 하는 수송체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수동수송을 전담하는 것 중에서도 얘는 이온들만을 담당하는 그런 수송체구나. 예를 들어서
칼슘 채널 하면 얘가 칼슘을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수송 단백질이구나. 소듐 채널, 나트륨을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구나 하는 식으로 이온들만을 양성자 채널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당분 채널, 예를 들어서 포도당 채널 이런 거 있을까? 없어요. 왜? 이름 자체가 채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온들에게만 국한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포도당을 수송에 의해서 촉진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우리 뭐라고 부를까? 이것을 운반체라고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온보다 조금 크기가 큰 물질들은 둘 다 똑같이 촉진 확산에 의한 수송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러한 점에서 이제 얘를 소개할 시간이 무르익었어.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쿠아, 물과 관련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 아쿠아는 뭐냐? 물 채널이야. 물을 확산시키는 촉진 확산이지. 그래서 운반하는 수송 단백질, 세포막에 있는. 물 분자도 역시 세포막을 통과를 하려면 이 극성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세포막을 통해서 삼투 현상이 있을 때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 마치 물은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했으나 사실은 이 물을 전담해서 물만을 통과시키는 요 채널이 없었다면, 요 아쿠아포린이 없었다면 제대로 된 삼투 현상이 우리 세포막에서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쿠아포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수송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물들이 있으면 그 극성 물 분자들을 요 채널에 있는 주요한 아미노산들이 이 전기적으로 잡아 당겨갖고 마치 손을 잡아서 빨리 들어와 해서 일렬로 빨리빨리 물들을 이동시킬 수 있게끔 이 구조가 단백질이 돼 있는데, 어디에 제일 많을까? 우리 몸 안에. 콩팥에. 우리의 콩팥에 이 아쿠아포린이 특히 많이 분포가 돼 있겠죠. 왜? 우리의 콩팥은 뭐 하는 곳이에요? 물을 재흡수하는 곳이잖아. 이 콩팥에 아쿠아포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우리는 화장실을 5분에 한 번씩 가야 될 거예요. 금방 방광에 물이 차니까. 그것을 이 콩팥에서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다시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1시간이나 또는 2시간 만에 화장실을 가도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아쿠아포린을 만약에 아쿠아포린의 기능을 누군가가 저하시킨다면, 망가뜨린다면 우리는 다시 화장실을 매우 자주 가야만 되겠지. 그런 현상이 주로 우리 언제 벌어지죠? 금요일 밤에 자주 벌어지지 않나? 술 마시다가 보면 화장실 자주 가고 싶어지잖아. 그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알코올이 바로 이 아쿠아포린을 기능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쿠아포린은 우리 몸, 동물의 몸에서는 이런 신장, 콩팥에 많이 분포가 돼 있을 것이고, 식물에서는 어디에 제일 많을까? 식물 뿌리 조직에 아쿠아포린이 많이 분포가 돼 있겠지. 비슷한 이유로. 자, 능동수송은 그와는 반대로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지난 앞에 오전 분반이 여기서 딱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여기서 끝내고 오늘은 마무리하기로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기왕이면 다른 수업 시간을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많이 입소문을 내서 다음 시간에는 되도록 많이 오도록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채점을 다 끝냈는데 중간고사 오늘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가져와서 나눠줄 예정이니까 그 친구들도 전부 시험지 받아갈 수 있게끔 다음 시간은 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